제 이름은 이서연.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약사죠. 지금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눈앞에 놓인 이탁하고 누런 기름이 둥둥 뜬 닭곰탕 그릇을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걸 참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닙니다. 늘 약품을 다루는 약사로서 제 후각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거든요. 지나다 못해 비릿한 닭기름 냄새 아래로 저는 아주 희미하고 불쾌한 시큼 씁쓸한 맛을 맡았습니다. 그건 제게 아주 익숙한, 하지만 절대 음식에선 나선 안 될 향이었죠. 예, 서연아. 이게 다 엄마가 5시간 동안 정성으로 푹 고아낸 거란다.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가 침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평소 저에겐 무뚝뚝하기만 하던 그 얼굴에 지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살가운 미소가 가득했죠.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문지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국을 마시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질 죄라도 짓는다는 듯이요. 어머니, 근데 국 색깔이 왜 이렇게 검붉어요? 냄새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저는 섣불리 그릇을 들지 않고 슬쩍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건 우리 시골에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거야. 젖 잘 돌게 하는 보약이지. 귀한 한약재를 듬뿍 넣었더니 그런 거다. 색이 진한 건 약효가 좋다는 뜻이야. 내 몸보신 시키려고 시골하는 분한테 부탁해서 30만 원이나 주고 사온 토종닭이라고. 한약재라. 저는 그릇을 쓱 훑어봤습니다. 제가 약사인데 모를 리가요. 당귀나 황기 같은 한약재를 넣었다면 절대 이런 냄새가 날 리 없습니다. 희미하게 코끝을 맴도는 그 시큼한 향은 병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부 처방용 진통제의 원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알칼로이드 향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추측이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전몸살 때문에 너무 기름진 탕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선염 생길 수 있다고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의학적 핑계를 대며 그릇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이 탕은 이따가 식혀서 기름 걷어내고 마실게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30평도 안 되는 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내 산후조리 해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넌 음식 투정이나 하고 이 탕은 뜨거울 때 마셔야 약효가 있는 거야. 의사 말은 법이고 이 시어미 말은 똥이냐? 이것이 바로 박춘자 여사의 전형적인 연기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즉시 문제를 어른 공경, 효도의 문제로 키워버리죠. 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돌아온 겁니다.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공기업 유니폼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내일 있을 승진 심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게 분명했죠.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신발을 벗다 말고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왜 그래? 내가 복도에서부터 엄마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 이서연, 너 제발 나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냐? 나 내일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속을 썩여? 그는 앞뒤 사정은 묻지도 않고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박 여사는 순식간에 세상 모든 억울함을 짊어진 피해자로 변신했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죠. 아이고, 진우야. 네, 마누라 좀 봐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귀한 보약을 끓여줬더니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거든. 몸에도 좋고 애기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더럽다, 기름지다 하면서 한 모금도 안 마시잖니. 이 늙은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너희 김씨 집안 핏줄을 위해서 아니겠니? 김진우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고는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닭곰탕 그릇을 한 번,
침대에 기댄 채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눈 속의 혐오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탕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연세가 몇인데 너 하나 먹이겠다고 이 탕 끓이다가 손에 물집까지 잡히셨어.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따위 표정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데? 넌 강남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라 우리 같은 촌사람들은 널 시녀처럼 모셔야 하냐? 저는 저와 3년간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가 좀 가부장적이긴 해도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그의 냉담함, 이기심, 그리고 뼛속까지 새겨진 맹목적인 효심이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졌습니다. 김진우 씨, 나 오늘 처음 봐요. 제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톤조차 높이지 않았죠. 내가 어머니 무시하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전 지금 전몸살이 심해서 너무 기름지고 냄새도 이상한 이 탕을 마실 수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냄새가 이상해? 엄마가 널 해치기라도 하겠냐. 김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그냥 유난 떠는 거야. 뭐? 약사? 아주 직업병 제대로 도졌네. 세상 모든 게 다 도구로 보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의 무지를 증명하고 어머니 앞에서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 갑자기 그 탕 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안 마셔? 그래, 내가 안 마시면 내가 마신다. 난 기름진 것도 안 무섭고 내가 말하는 그 이상한 냄새도 안 무서워. 이건 엄마의 정성이야. 네가 짓밟은 정성, 내가 귀하게 받아 마실게. 김진우는 그릇을 들고 마치 저를 모욕하려는 듯 일부러 제 얼굴 앞에 그릇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젖히고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꿀꺽. 저는 갈색 국물이 그의 목젖을 따라 넘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약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손을 뻗어 그를 막으라고, 그 냄새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그의 오만과 경멸로 가득 찬 얼굴,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의기양양한, 심지어는 도발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박 여사와 마주쳤을 때 뻗으려던 제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가 왜 막아야 하죠? 지난 한 달간 저는 전몸살 때문에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김진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서재로 옮겨가 승진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를 산후 우울증 직전의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박 여사는 매일같이 정체 모를 민간요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먹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그러면 김진우는 저를 나무랐죠. 김진우가 저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으려는 듯한 저 모습을 보는 순간 아내로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차가운 물세례를 맞은 불씨처럼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때? 독이라도 들었냐? 김진우는 빈 그릇을 침대 협탁에 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입가에 기름을 닦아내며 일부러 쩝쩝 소리까지 냈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가 끓여준 탕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복도 없지. 정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네. 박 여사의 얼굴에 즉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빈 그릇을 받아들며 저를 매섭게 쏘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네. 아들, 이 탕 많이 마셔. 기운나게 해주는 보약이니까. 내일 높은 분들 만난다며? 이거 마셨으니 분명 정신이 번쩍 들 거다. 그럼요,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우는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자의 모습으로 침실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그는 이런 말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서연, 너 스스로 반성 좀 해. 계속 그따위로 굴면 나도 더는 내 체면 안 봐줘. 문이 닫히고 침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조차 없었죠. 그저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 시큼씁쓸한 향의 정체를 빠르게 되짚어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맞다면 그건 양귀비 껍질입니다. 많은 시골의 낡은 민간 요법에서 양귀비 껍질은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집니다. 설사를 낫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며 심지어는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믿죠. 박 여사가 이 탕을 마시면 제가 잠도 잘 자고 얌전해질 거라고 말했으니 아마 이걸 먹여 저를 잠에 취하게 만들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프다고 끙끙대는 소리도 듣지 않고 저를 돌보는 수고도 덜 수 있겠죠. 김진우 앞에서는 제가 잠을 잘 자고 순해졌다며 생색도 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몰랐을 겁니다. 양귀비 껍질 속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승진 심사를 앞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특히 김진우처럼 평소 이런 물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고농축된 탕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각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며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김진우 씨, 그 탕은 당신이 직접 빼앗아 마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유난 떤다고 몰아세웠고 내 전문적인 판단을 짓밟았죠. 그러니 이제 그 보약이 가져다 줄 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김진우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컸고 말은 쉴 새 없이 빨랐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죠. 새벽 2시, 저는 그가 거실을 서성거리며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TV 소리까지 크게 틀어놓았죠. 박 여사가 나와 몇 마디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어머니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안 졸려요. 온몸에 힘이 넘치는데요. 이 탕 진짜 신기하네요. 지금 제 컨디션이면 내일 차장 자리는 무조건 제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의 그 마지막 불꽃 같은 흥분 상태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넘친다고? 그건 중추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뒤에 나타나는 가짜 활력이죠. 약효가 떨어지거나 혹은 특정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 뭐야. 이제 6시잖아? 근데 왜 하나도 안 졸리지? 김진우가 거실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이한 흥분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엄마, 아침밥, 빨리 아침밥 줘요. 회사 가야 돼. 오늘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박 여사가 허둥지둥 안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들을 달래려는 의도와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죠. 아들아, 이제 겨우 6시다. 너 평소엔 8시에 일어나잖니? 좀 더 자렴. 무슨 잠을 자요. 저 지금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하다고요. 김진우의 목소리는 어딘가 붕 떠 있는 듯 들렸습니다. 빨리 뭐 좀 먹을 거 줘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원들 만나야 한다고요. 저는 일어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바깥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김진우의 상태는 명백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흥분제 부작용이었죠. 박 여사가 어젯밤 그 탕에 넣은 재료의 양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김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침실 문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기까지 했죠. 이서연, 내가 승진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저는 몸을 뒤척이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손봐준다고? 돌아올 기회나 있었으면 좋겠네. 오전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박 여사도 아마 어젯밤 잠을 설친 모양인지 거실에서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영양가 없는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창가에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낮 12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단톡방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몇 명이 링크와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쌤, 이 뉴스 좀 봐요. 이거 혹시 남편분 아니에요? 세상에, 서연아. 큰일 났어. 김진우 씨 뉴스 떴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가락을 움직여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지역 뉴스 속보 헤드라인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속보 모 공기업 간부, 시내 한복판에서 3중 추돌 사고 후 난동, 현장서 약물 투약 정황 포착, 경찰의 연행.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였습니다. 차 몇 대가 뒤엉켜 있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 평소 체면과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던 김진우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옷이 흐트러진 채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에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흥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출동한 교통경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미래의 차장이야. 너희가 날 감히 건드려? 내 운전 실력 못 봤어? 방금 그거 드리프트였다고. 드리프트, 몰라? 경찰 2명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엄청난 힘으로 뿌리치고는 경찰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춤을 추듯 팔을 휘저으며 연설을 시작했죠. 입에서는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난 힘이 넘친다. 나는 슈퍼맨이야.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영상은 겨우 30초짜리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어제 제가 직접 다려준 양복, 익숙한 몸짓, 그리고 그 오만한 말투까지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바로 김진우였습니다. 어젯밤 그 보약을 마시고 저를 무시했던 바로 그 김진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크고 빠르고 철저하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약물 운전.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승진은커녕 그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심장이 받칠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도 TV에서 정오 뉴스를 본 모양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요. TV에서는 김진우가 경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엄숙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정밀 검사 결과 사고 운전자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야, 약물 운전? 무슨 약물 운전? 박 여사는 벌떡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혹은 분풀이 대상을 찾은 듯 기어오다시피 달려들어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이 뉴스 가짜지? 그렇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마약을 해? 걘 담배도 안 피우는 애야. 누가 우리 아들 모함하는 거지? 회사의 그 경쟁자 그놈 짓이지?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인색하던 그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죽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 탕은 마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박 여사의 귓가에 내리꽂혔습니다. 박 여사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바지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탁 풀리며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와 망연자실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탕.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탕은 그냥 젖 잘 돌게 하는 탕이야. 기운 나게 하는 거고. 어떻게 그게 마약이 돼? 탕에 뭘 넣으셨어요?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약사로서의 전문적인 압박감이 서려 있었죠. 그 시큼 씁쓸한 맛, 그거 양귀비 껍질 맞죠? 박 여사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죠. 무슨 양귀비 껍질. 난 몰라. 그건 시골 옆집 사는 둘째 셴이 준 거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산모가 마시면 잠도 잘 자고 편안해진다고 해서 난 그저 내가 좀 얌전해졌으면 해서. 말끝으로 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썼습니다. 설령 그게 들어갔다고 해도 그건 몸에 좋은 거야. 어떻게 그게 마약이야.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약물 운전을 해. 이건 너희가 우리 아들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한 자의 무서움입니다. 그녀는 양귀비 껍질 속의 모르핀, 코데인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이 현대의학의 정밀검사 장비 앞에서 얼마나 쉽게 검출되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그것이 신비한 약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건 자기 아들을 단두대로 보낸 사약이었죠.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저는 몸을 일으켜 그녀가 붙잡아 구겨진 바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곧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칠 거예요. 만약 남은 보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를 못 지켜드려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그 위험 있고 차가운 목소리는 방화문을 뚫고 박 여사의 마지막 희망한 조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한번, 진동하는 휴대폰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동료가 보낸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단검사 의학과 친구한테 들었는데 경찰이 보낸 샘플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그것도 아주 고농도로 나왔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흐트러진 잠옷을 정리한 뒤 문을 열러갔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경찰서 조사실 밖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갓 한 달 된 딸아이를 안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계속 칭얼댔죠. 박 여사는 이미 깨어나 의자 반대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멍한 눈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난 내 아들 해치지 않았어. 그건 보약이야. 경찰들이 바쁘게 오갔고 모두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가족분 되시죠? 젊은 여경이 기록 노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 품의 아기를 보더니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꿨죠. 이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아내입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갑작스러운 비극에 충격을 받은 아내처럼 보이도록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우 씨는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정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 기운을 빼고 있습니다. 여경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 모르핀 계열 물질에 대해 강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마약을 한 적이 없고 집에서 끓인 닭곰탕 한 그릇 마신 게 전부라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닭곰탕은 마신 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셨죠. 탕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느꼈는지 벌떡 고개를 들고 애원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경에게 시선을 돌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어젯밤 그 탕을 받았을 때 뚜렷한 이취를 느꼈습니다. 알칼로이드 특유의 쓴맛이었죠.
탕에 금지된 약물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김진우 씨는 제 판단을 믿지 않고 그저 보약이라고 주장하며 제게서 빼앗아 마셨습니다. 너 거짓말. 박 여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남자 경찰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서연, 이 천벌 받을 년, 내가 날 죽이려는 건 그렇다 쳐도 내 남편까지 죽이려고 해? 경찰관님, 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평범한 토종닭 곰탕이에요. 제가 걔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제 아들을 해치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남자 경찰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경은 저를 한 번, 박 여사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제 직업이 제 말에 신뢰성을 더해준 것이 분명했죠.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막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자 도덕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아기를 토닥이며 눈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감췄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집안 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집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설명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가 어른의 정성을 무시하고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고 곧 승진할 사람이었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후조리를 하며 유난스럽다고 구박받는 산모일 뿐이었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를 살짝 붉히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이 집에서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끝없는 다툼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있었지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이 말은 여경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권위적인 시어머니와 가부장적인 남편 사이에서 고통받는 고학력 여성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방금 댁을 수색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 경찰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갈색의 쭈글쭈글한 구형 물체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아직 다 쓰지 않은 양귀비 껍질이었습니다. 부엌 찬장 가장 깊숙한 곳 찻잎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봉투를 흔들며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뭡니까? 설마 찻잎이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박 여사는 그 봉투를 보자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귀비 껍질이에요.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관님, 억울해요. 우리 시골에선 정말로 저게 약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들이 보채면 저거 두어 개 넣고 물 끓여 먹이면 애가 얌전해졌어요. 저는 며느리가 매일 아프다고 끙끙대고 밤마다 잠 못 자고 뒤척이니까 우리 아들 쉬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좀 재우려고. 이게 마약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바보 같은 아들이 그걸 빼앗아 마실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진실인가요? 며느리를 통제하기 위해, 며느리가 말 잘 듣는 인형처럼 얌전히 잠만 자게 하기 위해 이런 금지 약물을 사용하다니. 결과적으로 그 화살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심장에 정확히 박혀버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경찰이 추궁했습니다. 시골 옆집 사는 둘째 이모가 박 여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거라고. 무식하시긴. 남자 경찰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아드님은 약물 운전 혐의를 받고 있고 여러 대의 차를 들이받는 심각한 사고를 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이라 밥줄 끊기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겁니다. 네? 박 여사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직장은 잃으면 안 돼요. 그건 공기업이라고요. 철밥통이란 말이에요. 경찰관님, 제발 부탁입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넣으세요. 제가 약을 탔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걔는 억울해요.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타일에 부딪혀 쿵쿵 소리를 냈고 금세 붉게 부어 올랐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차라리 저를 총살하세요. 우리 아들만은 제발. 걘 내일 차장으로 승진해야 한단 말이에요. 암장이 못써 오서류 만또 조사실 밖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저 늙은 여인이 길거리의 개처럼 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말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그 독이 든 탕을 내 입에 들이밀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김진우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죠. 약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삼중 추돌 사고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사회적 낙인까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지와 오만 그리고 통제욕에서 비롯된 단 한 그릇의 닭곰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품 안에서 곤히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독한 게 아니란다. 엄마는 그저 썩어 문드러진 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뿐이야. 김진우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약물 운전은 중죄지만 마약의 출처가 오용이라는 점, 그것도 지극히 어리석은 오용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인 제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중상자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일단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받아야 할 처벌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김진우가 경찰서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해고 통지서와 징계 처분 공문이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유는 간단명료했죠. 중대한 위법 행위, 마약류 관련로 인해 지극히 악의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공기업의 철밥통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그의 약물 운전을 이유로 사고 차량들의 수리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차량 3대는 모두 외제차였고 예상 배상 금액은 무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한때 그의 승진과 성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우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그날 밤의 흥분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갔습니다. 지금의 그는 나약하고 난폭하며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훌쩍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걸 어쩌면 좋니? 이걸 어쩌면 좋아? 제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오자 김진우는 마치 분풀이 대상을 찾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제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이 독한 년, 이제 만족하냐?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진우 씨, 말은 똑바로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독한 년이죠? 아직도 시침 잃을 때? 김진우는 몇 걸음 만에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침이 튈 정도로 소리쳤죠. 넌 탕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 알면서도 날 막지 않았다고. 넌 내가 그걸 마시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봤어. 넌 날 해치고 싶었던 거야.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안 그래? 저는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던 그의 손가락을 쳐냈습니다. 힘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 그는 순간 흠칫했죠. 김진우 씨 똑똑히 들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했습니다. 첫째, 난 당신에게 탕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유난 떤다고 어른 정성을 무시한다고 몰아붙였죠. 둘째, 그 탕을 빼앗아 마신 건 당신 자신이에요. 그게 엄마의 정성이라며 짓밟을 수 없다고 했죠. 셋째, 난 약사이지 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탕에 그렇게 많은 양의 양귀비 껍질을 넣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개소리 집어치워. 김진우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넌 약사야. 냄새만 맡고도 모를 리가 없어. 넌 일부러 그런 거야.
넌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던 거야. 내가 승진하는 게 질투 났던 거지.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김진우 씨,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뭘 질투하죠? 당신에게 독약을 먹이는 엄마가 있는 걸 질투하나요? 아니면 그 맹목적인 효심 때문에 제 목숨까지 내놓는 걸 질투하나요?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욕해? 김진우는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손을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쳐봐요. 저는 고개를 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죠. 김진우 씨, 당신 지금 불구속 상태예요. 이 손바닥 하나 날아오는 순간 이건 가정폭력이 돼요.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이것까지 추가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요? 감방에서 썩고 싶어요? 제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그의 허세뿐인 내면을 정확히 갈라놓았죠. 김진우의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겁먹은 새와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법적 리스크만으로도 무너져 내릴 수 있었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밀리는 것을 본 박 여사는 즉시 그녀의 전매 특허인 드러눕기를 시전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상갓집 기둥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감옥까지 보내려고 해. 나 못 살아.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정말로 일어나 벽에 머리를 박으려는 신예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겁에 질려 그녀를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녀의 서툰 연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박 여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그만 좀 해요. 지금도 충분히 복잡하니까. 엄마가 그 빌어먹을 탕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됐겠어요? 아들의 호통에 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에게 100% 순종하던 아들이 이제 자신을 탓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 아들아, 나도 다 너 잘되라고. 박 여사는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만 조용해지면 네가 푹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잘되라고 날 감옥에 보내요. 나 잘되라고 빚더미에 앉게 하고 나 잘되라고 직장까지 잃게 만들어. 김진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 같았죠.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탁자 위에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엄마가 말하는 나 잘되라는 방식이냐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박 여사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더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개싸움 같은 광경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본질이었습니다. 소위 효도, 소위 가족애라는 것은 이익과 재앙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졌죠. 김진우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 떠받들어지는 것에 익숙해진 마마보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자 그는 누구보다 빨리 돌아서서 어머니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 싫으시면 잘 됐네요.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꺼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진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별거요. 당신 이제 직장도 없고 빚도 갚아야 하니 우리 모녀를 부양할 마음도 능력도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안전과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어요. 네가 감히 가. 김진우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죠. 이 상황에 도망가겠다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겠다고? 이서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7억 배상금은 부부 공동 채무야. 너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드디어 여우꼬리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저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7억의 빚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부부 공동 채무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든 말든 내 다리는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김진우 씨, 내가 인신구속으로 경찰 부르게 만들지 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어깨를 밀치고 이숨 막히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진우의 저주 섞인 욕설과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친정으로 돌아오자 아이를 안고 캐리어를 끄는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칠간 떠들썩했던 뉴스를 부모님께서도 분명 보셨을 겁니다. 그저 제 마음이 아플까봐 묻지 않고 참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일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빼고 김진우가 스스로 빼앗아 마셨다고만 말했죠.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식탁을 내리치셨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야 해. 그 집구석은 완전 늑대 소굴이야. 그 늙은 여편네는 너한테 독을 먹이려 하고 그놈은 너한테 빚을 떠넘기려 해? 꿈도 꾸지 말라지. 아빠, 진정하세요. 이혼은 당연히 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혼하자고 하면 김진우는 분명 그 7억 빚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심지어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저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아이를 재운 뒤 저는 방에 틀어박혀 그 집을 나오기 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챙겨온 김진우의 예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김진우가 쓰다가 서랍에 처박아 둔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으른 버릇이 있었죠. 많은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였고 데이터도 깨끗하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과 출신인 제게 데이터 복구 같은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 휴대폰을 연결하고 간단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채팅 기록과 파일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진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독극물탕 사건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증거 말이죠. 30분 후 스캔이 끝났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기록을 열고 엄마, 탕, 돈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튀어나온 기록들은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였죠. 보름 전 김진우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김진우, 아, 집에 있는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밤마다 아프다고 끙끙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러다 내일 모레 승진 심사 망치겠어. 친구야, 여자들은 원래 유난이야. 수면제라도 먹여. 김진우, 수면제는 안 돼. 그건 양약이잖아. 걔 직업이 약사라 예민해서 금방 알아챌 거야. 우리 엄마가 민간요법이 있다고 하더라. 예전에 시골에서 말 안 듣는 여자들한테 먹였던 건데 양귀비 껍질 좀 넣으면 된다고. 마시면 죽은 듯이 잠만 자고 몸에도 해롭지 않대. 친구이, 헐, 양귀비 껍질?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괜히 일 커지는 거 아냐? 김진우, 뭘. 조금만 넣으면 괜찮아. 예전에 내 전 여친한테도 먹여봤는데 그거 마시고 나선 고양이처럼 순해졌어. 뭐든 내 말 다 듣고 이서연만 모르면 돼. 어차피 모유수유 때문에 먹는 거라고 보약이라고 하면 감히 안 마시진 못할걸.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속이 울렁거려 토할 뻔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게 약을 타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그의 묵인하에, 아니 어쩌면 그가 과거에도 써먹었던 비열한 수법이었던 겁니다. 그가 몰랐다고 저를 위했다고 했던 모든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통제하고 길들여야 할 도구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의 전 여자친구보다도 못한 그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탕을 빼앗아 마신 이유는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던 겁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소량만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어머니가 얼마나 손이 큰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악이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채팅 기록을 전부 캡처하고 백업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그는 지문 인식을 설정해 두었죠. 하지만 이 구형 폰에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예전의 비밀번호 입력 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그의 첫사랑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성공. 남자들이란. 저는 재빨리 그의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그가 소위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는 그때 그는 3번에 걸쳐 이수진이라는 계좌로 총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메모에는 재테크 투자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기록을 더 내려보니 1년 전에도 이수진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메모는 520, 사랑해 자기야. 그랬군요. 김진우 씨. 당신은 집에서 저에게 냉담하게 굴고 출산 후 망가진 제 몸을 혐오하고 애나 보는 기계 취급하면서 밖에서는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며 자기야, 사랑해, 같은 달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군요. 심지어 저를 약물로 통제해서 잠만 자고 보채지 않는 육아 기계로 만들 음모까지 꾸몄고요. 만약 그날 그 탕을 당신이 마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약물에 중독되어 정신이 혼미해졌을 겁니다. 심지어 모유 수유를 통해 제 딸아이까지 해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두려움 대신 전례 없는 투지가 끌어올랐습니다. 김진우, 당신이 이렇게까지 막 나갔으니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원래는 이혼하고 빚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정도 처벌은 너무 가볍네요. 당신이 삼킨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겠어.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주겠어. 저는 컴퓨터를 끄고 USB를 뽑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김진우의 얼굴에 던지며 그가 사람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지금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이 감정 소모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주었죠. 김진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활한 인간입니다. 제가 그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부모를 이용해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할 겁니다. 그런 짓은 그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이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물 실험처럼 정확한 양을 계산하고 반응을 제어하며 마지막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저는 USB를 금고에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우의 번호를 차단하지도 박 여사의 전화를 거절하지도 않았죠. 서연아, 친정에서는 지낼 만하니? 박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거니? 진우가 요 며칠 기분도 안 좋고 밥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집이 엉망이야. 그 다닌 거실이 있더라니가. 참, 아들이 불구속 입건된 마당에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밥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요. 아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젖도 다 말랐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3할의 서러움과 7할의 지친 기색을 담아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반응일 수 있다고, 심하면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집에 돌아가서 진우 씨 얼굴 보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악화될까봐 당분간은 친정에서 요양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몸까지 안 좋다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순간 주춤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애 분유값은 잊지 말고 진우한테 보내주렴. 걔 이제 직장도 없어서 돈이 없잖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주지.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임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건강검진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록에는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갑상선 결절이 커지고 심각한 유선 증식증과 경미한 산후 우울증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김진우가 제게 가한 정서적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기 위해 가계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제가 조회할 수 있는 모든 가족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김진우의 비자금 계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 월급 통장의 몇 년간의 흐름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진우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모든 금액, 박 여사에게 보약값으로 드린 모든 돈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죠. 계산해보니 지난 3년간 저는 집안 생활비의 80%를 부담했습니다. 김진우의 월급은 가끔 장을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법정에서 내가 너를 먹여 살렸다고 주장할 진실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청산이라는 이름의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증거 1. 김진우의 약물 운전 관련 경찰 공문 및 행정처분 결정서, 그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 증거 2. 박 여사의 독극물 투입 자백 녹취, 경찰서 진술 기록이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 가능. 증거 3. 김진우와 친구들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가 사전에 약물 투입을 인지하고 모의했음을 증명하며 장기적인 여성 비하 및 가정폭력 성향을 드러냄. 증거 4. 김진우가 이수진에게 보낸 이체 기록 캡처. 혼인 중 불륜 및 거액의 재산 은닉을 증명. 증거 5. 나의 건강검진 기록 및 병원 진단서. 나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며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 화면에 빽빽하게 채워진 증거 목록을 보며 저는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은 김진우의 추악한 영혼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나 돌보는 법을 모르는 주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문맹인 늙은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김진우 씨, 당신 인생 최악의 결정은 그 탕을 마신 게 아니야. 약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바보 취급하려 했던 거지. 실험의 기본은 정밀함입니다. 이 결혼을 해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뼈와 살을 깨끗하게 발라내야죠. 저는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진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결혼했던 어리석었던 저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건 이번 한 번으로 족합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저와 제 딸을 위해 피로 얼룩진 길이라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김진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가 정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7억 3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회사에서 해고당하며 발생한 위약금, 그리고 평소 흥청망청 쓰며 쌓인 신용카드 빚까지 그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김진우는 박 여사를 데리고 저희 친정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서연, 나와 할 얘기 있으니까. 김진우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보랬으며 온몸에서는 막다른 길에 몰린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 데리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애 놀라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문을 열어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김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배상금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 이제 백수고 돈 한 푼 없어. 우린 부부잖아. 이 어려움은 같이 이겨내야지. 그래서요? 저는 팔짱을 끼고 식탁에 기댄 채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결혼 전 그 오피스텔, 그거 팔자. 김진우는 마치 자기 물건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작아도 위치는 괜찮잖아. 팔면 9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배상금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서 재기하자.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저희 부모님께서 제 결혼 전에 사주신 제 이름으로만 된 혼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제 마지막 보루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혼전 재산이에요. 당신과는 1원 한 푼 관계없다고요. 배상금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 차는, 퇴직금은, 그 비싼 시계들은 다 어디 갔는데요? 차는 폐차했고, 퇴직금은 위약금으로 다 나갔고, 시계는 벌써 팔았어. 그리스레스 is a. 김진우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서연,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승진하려고, 너 호강시켜주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탕을 마셨겠어. 원래 내가 마실 거였잖아. 내가 너 대신 액젓한 거라고. 그런데 넌 이 정도 도움도 안 줘? 박 여사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진우가 감옥에 가면 너랑 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그 집 비워두면 뭐하니? 팔아서 급한 불 끄고 나중에 진우가 돈 벌어서 더 큰 집 사주면 되잖아. 도덕적 납치. 그들은 이 수법에 정말 능숙했습니다. 나 대신 액돌했다고? 저는 그의 말 속에서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김진우 씨, 그 말을 참 뻔뻔하게 하시네요. 그 탕에 양귀비 껍질 들어있는 거 당신 알고 있었죠? 내가 그걸 마시고 바보가 돼서 당신이 날 통제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진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여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았으면 내가 마셨겠냐고. 난 피해자야. 네가 아내로서 날 돕지 않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거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파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집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계약이 반년이나 남았어요. 위약금만 몇 천만 원 나올 텐데. 김진우는 제 말에 희망을 받는지 눈을 번뜩였습니다. 위약금은 괜찮아. 팔 수만 있다면 조금 싸게 금매로 내놓더라도 상관없어. 서연아, 역시 넌 날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우리 이 위기만 넘기면 앞으로 내가 뭐든 내 말 다 들을게. 이스마일.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역겨웠습니다. 그는 제 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빚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였죠. 어쩌면 남는 돈으로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구멍까지 메워줄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아 눈 속의 계산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집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며칠만 시간을 줘요. 최대 3일. 김진우는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채권자들이 닥달하고 있어. 3일 안에 돈을 봐야 해. 좋아요. 3일. 이 흡혈귀 모자를 돌려보내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집 팔 거니? 그건 내 마지막 보루야.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을 팔긴 팔 거예요. 하지만 제 집이 아니라 그를 나락으로 보낼 집을요. 이것이 바로 미끼를 던져 상대를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보여줘야만 그가 경계를 풀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 이틀간 저는 매우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김진우를 데리고 그 오피스텔을 보여주었고 마치 정말 팔 것처럼 매매가를 상의하는 척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 저는 그의 앞에서 중개인과 전속중개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죠. 김진우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얼굴에 그늘이 걷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돌아오는 길에 그는 뜻밖에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물었죠. 여보,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당신 예전엔 월급도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배상금, 정말 집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김진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모아둔 돈. 요즘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간관계 유지하고 접대하고 회식하고 다 돈이잖아. 그리고 내 월급은 다 생활비로 썼는데 내가 무슨 비자금이 있겠어. 아, 그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3억 정도 모아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먼저 쓸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노후 자금은 사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돈이 필요할 때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김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그 거짓말을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상황에 맞춰 말을 바꿨습니다. 아, 맞아. 그런 돈이 있긴 하지. 근데 그게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 그리고 엄마 명의 통장이라 비밀번호도 엄마만 알아. 엄마가 지금 충격받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대. 뺄 수가 없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돈이 정말 박 여사 통장에 있었다면 돈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 여사가 진작에 아들을 구하기 위해 꺼내왔을 겁니다. 제가 집을 팔도록 압박할 이유가 없었죠. 이것은 그 돈이 박 여사가 아닌 그의 말할 수 없는 계좌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럼 정말 집 파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여보, 집 판 돈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은행에서 동결시켜서 빼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신용불량자 직전이잖아요. 김진우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초조해졌습니다.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 어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그를 유도했습니다. 돈은 일단 내 통장으로 받고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당신한테 줄게요. 당신은 그 돈으로 개인적인 빚부터 갚아요. 보험사 쪽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고요. 김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방법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아내 통장에 있는 것이 법원에 동결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김진우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똑똑해. 그럼 나한테 차용증 하나 써줄 수 있어요? 저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어쨌든 이건 내 혼전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이 우리 공동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증거라도 있어야죠. 나중에 딴 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김진우는 곧 손에 들어올 돈에 정신이 팔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집을 팔아주기만 한다면 차용증 한 장 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차피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써주면 되지. 그는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차용증을 써내려갔습니다. 차용증. 본인 김진우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아내 이서연에게 금 8억 원 800경 금 차용함. 해당 금액은 이서연의 혼전 재산인 부동산 매각 대금이며 본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을 약속함. 본 채무는 이서연과 무관한 본인의 개인 채무임을 확인함. 그는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을 보며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차용증과 앞서 모은 증거들이 있다면 그가 이 빚을 부부 공동 채무로 만들어 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직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개인 채무라고 인정했으니까요. 자, 여보. 져서 산다 부롯한대고 저는 차용증을 챙기며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집만 팔리면 바로 돈 줄게요. 김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내밖에 없어.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집은 영원히 팔리지 않을 것이며 이 차용증은 그가 스스로 판 마지막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을 3일째 김진우가 집을 파는 계약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양복은 좀 구겨졌지만 얼굴의 희색은 감출 수 없었죠.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게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여보, 빨리. 중개인이랑 매수인이 기다리잖아. 저는 여유롭게 화장을 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당당한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전투는 시작됐다. 다 됐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물 아래 김진우가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여보? 빨리 가자. 김진우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김진우 씨, 집안 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우는 순간 멈칫하더니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장난치지 마, 여보. 매수인이 계약금까지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2배로 물어줘야 해. 누가 위약금을 물어준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품에 던졌습니다. 난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쓴 적 없어요. 오늘 당신을 부른 건 매수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 소장이에요. 뭐라고? 김진우는 허둥지둥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 재산 보전 신청 결정문, 그리고 두꺼운 증거 자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김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죠. 나랑 이혼하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 이혼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김진우 씨, 난 이미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당신이 이수진에게 보낸 3억 원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당신의 약물 운전 증거, 가정폭력 증거,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독극물 투입 자백 녹취까지 전부 법원과 경찰에 제출했어요. 당신 이제 감옥 갈 준비나 해요. 이 미친년, 내가 감히 날 속여? 김진우는 드디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미친 개처럼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주변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주먹이 제 얼굴에 닿기 직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옆에 있던 경찰차에서 뛰쳐나와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김진우 씨, 당신은 재산은닉 및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겁니다. 김진우는 거친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서연, 이 독한 년, 너 잘 사나 보자. 내가 귀신이 돼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김진우 씨, 귀신이 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감옥에 가서 사람 되는 법부터 배우고 오세요.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 맞다. 말 안 한 게 있네. 그 탕, 사실 냄새 맡고 다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막지 않았죠. 당신이 그걸 마셔야만 이 집구석에서 조용해질 테니까.
당신 스스로 막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누굴 원망하지 마요. 이 봤소. 김진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가득했죠.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헉헉거리는 숨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저는 햇살 아래 서서 깊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한 방은 그의 돈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줄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병원은 보통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하지만 오늘은 그 질서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들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눈빛에는 동정과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죠. 안면이 있는 의사 동료들은 말을 걸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날카로운 확성기 소리가 로비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구경하세요. 여기가 바로 제1병원 의사 이서연입니다.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독부라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로비 한가운데에 박 여사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확성기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흰 천에 붉은 글씨로 쓴 현수막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악독한 약사 이서연,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단단히 준비해 온 모양이었습니다. 확성기와 현수막뿐만 아니라 인부처럼 보이는 2사람을 고용해 피켓까지 들게 했죠. 주변은 구경하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했고 휴대폰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몇몇 인터넷 방송인들은 카메라를 박 여사의 얼굴에 들이밀고 있었죠. 우리 불쌍한 아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저 독한 년 때문이에요. 박 여사는 오스카 여우주연상감의 연기력으로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전현이 우리 아들한테 약을 먹였어요. 재산을 가로채려고. 우리 아들이 독이 든 탕을 마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우리 집까지 팔아서 우리 모자를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입니까? 어떻게 흰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매우 위험하게 흘러갑니다. 약자가 곧 정의가 되는 인터넷 시대에 울부짖는 노인과 남편 살해, 재산 강탈 같은 자극적인 단어는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순식간에 끊어놓기에 충분했죠. 이서연, 너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 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미친 개처럼 달려들었지만 재빠른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의사가 사람 팬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병원장 비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주임님, 원장님께서 일단 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너무 파장이 커요. 지금 인터넷에 이 주임님 욕하는 글밖에 없고 병원 대표번호로 항해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정직 처분하고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비서의 초조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정직? 피하라고? 그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박 여사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론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제 직장을 담보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던 이서연이라면 아마 숨어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복수자입니다. 원장님께 전해주세요. 저 안 갑니다. 저는 흰 가운을 정돈하고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로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입술을 덧칠했죠. 그 붉은색은 마치 전사의 갑옷 같았습니다. 이 주임님, 비서가 다급해졌습니다. 10분만 주세요. 저는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제 확고한 눈빛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10분 뒤에도 저 여자가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제가 직접 사직서 내겠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저 여자야. 예쁘게 생겨서는 마음은 왜 저렇게 독할까?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까지 해치다니. 저런 사람이 처방해주는 약을 어떻게 믿고 먹어? 쏟아지는 비난에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병원 전체 방송 시스템에 연결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위쪽에 걸린 거대한 LED 홍보 화면을 가리켰죠. 약제과 팀장으로서 평소 이곳에서 건강 강좌를 자주 했기 때문에 화면 연결은 익숙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이서, 낸민도계,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군중이 기적처럼 순간 조용해졌죠.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저 어르신께서 제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시니 그럼 증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욕설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여러분은 반전을 좋아하시죠? 오늘 제가 진짜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고화질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거실 화면이었죠.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반년 전에 녹음 기능이 있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는 검붉은 탕을 들고 계산적인 미소를 띤 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춘자, 서연아, 식기 전에 마셔. 엄마가 5시간이나 고아낸 거야. 이어서 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과 논리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서연, 어머니, 이 탕 냄새가 이상해요. 안 마실게요. 곧이어 김진우가 돌아왔고 영상은 그의 오만한 얼굴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제 코를 가리키며 저를 무시하고 유난 떤다고 어른의 정성을 짓밟는다고 몰아세웠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진우가 탕 그릇을 확 낚아채더니 저를 모욕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내가 안 마셔? 그럼 내가 마신다. 엄마의 정성은 내가 받을게. 어떤 사람은 정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까. 그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고 쩝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죠. 박춘자.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야. 로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자가 자초한 거잖아? 저 시어머니는 아까 며느리가 억지로 먹였다고 하지 않았어? 완전 거짓말쟁이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두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경찰 공문과 박 여사가 경찰서에서 지장을 찍은 진술서 사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붉은 원으로 표시해 두었죠. 피의자 박 씨는 며느리를 통제할 목적으로 닭곰탕에 과량의 양귀비 껍질 속칭 아편을 첨가했으며 이를 통해 산모를 혼수 상태에 빠뜨려 소란을 줄이려 했다고 진술함. 세상에, 군중 속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후조리하는 며느리한테 마약을 먹여? 저게 사람이야? 저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악마네, 악마. 너무 악독하다. 저걸 먹였으면 모유 수유하는 아기는 어쩔 뻔했어? 박 여사는 대형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높이 걸린 화면에 손이 닿을 리 없었죠. 가짜야.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믿지 마세요. 박 여사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혐오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김진우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기록 캡처였습니다. 수면제는 안 돼. 양약은 금방 들켜. 우리 엄마가 민간요법이 있는데
전에 전 여친한테도 먹여봤거든. 양귀비 껍질 넣으면 바로 얌전해진대. 이 문장은 제가 특별히 확대해 놓았습니다. 마치 검은 손바닥처럼 그 모자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죠. 여러분, 똑똑히 보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들고 평온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남편 살해의 진실입니다. 법을 어긴 남편과 무지하고 악독한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모유 수유 중인 아내에게 독을 먹이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그 독약을 잘못 마시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을 이용해 피해자를 2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각공져 있습니다. 박춘자 씨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면 저를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기세에 눌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독극물 투입 혐의뿐만 아니라 지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여기는 병원, CCTV가 설치된 공공장소입니다. 당신이 방금 뱉은 모든 말과 행동은 이미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박 여사는 계속 뒤로 물러서다 뒤에 있던 보안 요원과 부딪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몇 명이 군중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른 경찰이었죠. 박춘자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경찰이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공공질서문란 혐의입니다. 박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기업 간부야. 너희가 날 함부로 잡아가면 안 돼. 당신 아들? 옆에서 구경하던 한 아주머니가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 손으로 직접 감옥에 쳐넣었잖아. 꼴 좋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것을 보며 로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제게 돌렸고 채팅창은 언니 너무 멋져요. 사이다. 악은 반드시 벌 받는다. 같은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대형 화면을 끄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여론전에서 저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존엄까지 되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비난의 화살로 죽이려 했지만 저는 그 바람을 타고 그녀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 그녀가 평생 고개 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우와 박 여사가 연이어 구속된 소식은 우리 도시의 가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미래의 차장이라 자부하던 김진우는 이제 그가 속했던 사회에서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약물 운전과 명예훼손만으로는 그를 오랫동안 감옥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파멸하여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복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수진은 김진우가 2년간 만나온 내연녀이자 그의 재산은닉의 주요 경로였습니다. 김진우가 구속된 후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검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을 단서로 이수진 명의의 한 계좌 개설 지점을 찾아냈고 약간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그녀가 인근 도시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과가 정의롭다면 과정은 조금 비겁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단서들을 김진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경제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기업 중간 간부인 김진우의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밖에서 내연녀를 두고 명품백을 사주며 수억 원을 이체해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돈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역시나 경찰이 조사하자마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가 구류된 지 3일째 되던 날 이수진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처분한 현금과 김진우가 이체해준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죠. 저는 피해자 가족이자 제보자로서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사실의 단방향 유리 너머로 저는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이 지워지자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죠. 경찰은 이수진이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돈이 김진우가 연애 선물로 준 것이라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담당 형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때로는 여자의 직감이 신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감시하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가 이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저개가 가득했죠. 내 꼴이 우스워요? 이서연 씨, 너무 더위하지 마요. 진우 씨가 그랬어요. 출소하면 나랑 결혼할 거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죠. 결혼? 이수진 씨,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저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김진우는 약물 운전에 3중 추돌 사고까지 낸 중범죄자예요. 지금 경찰은 그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고요. 당신 생각에 그가 왜 당신에게 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착각하지 마요. 그는 돈 세탁을 한 거예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진우라는 남자, 내가 잘 알아요. 지독한 이기주의자죠. 지금 그는 감옥 안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할 거예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횡령죄를 뒤집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는 당신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당신이 돈을 뜯어냈다고, 심지어 당신이 몰래 돈을 빼돌렸다고 말할 겁니다. 이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어요. 만약 김진우의 횡령죄가 확정되고 당신이 그걸 알면서도 은닉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징역 10년부터 시작이죠. 당신의 꽃다운 청춘은 감옥에서 썩게 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 명품백은커녕 생리대 하나도 남 눈치 보며 써야 할걸요. 그럼 어떡해요? 이수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 언니, 저도 속은 거예요. 그는 그 돈이 다 주식으로 번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 감옥 가기 싫어요. 살고 싶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천장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당신이 가진 김진우의 업무상 횡령 리베이트 수수 관련 증거를 전부 제출하고 증인으로 서세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수진은 30초간 망설였습니다. 결국 생존에 대한 욕구가 소위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겼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쓰던 다른 휴대폰이 저한테 있어요. 거기에 비자금 장부랑 업체 사람들이랑 리베이트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다 들어있어요. 집에 두면 당신한테 들킬까봐 저한테 맡겨뒀거든요. 빙고. 제가 조사실을 나올 때 바깥의 하늘은 유난히 파랬습니다. 김진우는 1000번, 10,000번 계산했겠지만 아내를 경계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결국 내연녀가 자신을 나락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휴대폰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직위를 이용해 허위 영수증 처리, 유령 프로젝트 생성 등의 수법으로 지난 3년간 무려 2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이수진에게 갔으며 나머지 일부는 놀랍게도 상사에게 뇌물로 바쳐 승진을 사려던 자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부패였죠. 경찰이 이 증거들을 김진우 앞에 내밀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그는 기껏해야 약물 운전으로 2년 살다 나올 줄 알았겠죠. 이제는 여러 죄가 합쳐져 10년 이상은
좋게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담은 모두가 함께 민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할 때 그의 주변 모든 사람이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도시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 불꽃을 식히지는 못했죠.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난 3년간의 삶에 대한 총결산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제 옆에는 거액을 주고 선임한 최고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피고석의 김진우는 회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채였습니다. 살이 쏙 빠져 뼈만 앙상했고 한때 오만과 비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핏발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죠. 방청석에는 박 여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풀려났지만 대리인 자격이 없어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 겁먹은 새처럼 아들을 쳐다볼 뿐 더는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해주시고 혼인 관계에서 낳은 딸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부 공동 채무 중 개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부분을 전액 책임져야 합니다. 제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습니다. 김진우의 국선 변호인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김진우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이서연 역시 전문 의료 지식을 갖춘 약사로서 닭곰탕에 유해 성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부부간의 상호 부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독극물을 섭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주관적인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의 과실로만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진우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여자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살인 미수예요. 판사님, 저 여자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죠. 피고 측 변호인은 제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장기간 정서적 학대와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이제 막 출산한 여성이 남편이 코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미친년아 라고 소리치며 음식을 강탈해 갈 때 성인 남성의 폭력적인 행동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김진우가 저를 밀쳐 생긴 다수의 타박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김진우 씨가 그 탕을 마신 것은 어머니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저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가정 내 지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채팅 기록에서 어머니가 양귀비 껍질을 민간요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통제한 적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자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자의 자업자득입니다. 양귀비 껍질 마시면 바로 얌전해진다는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김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어진 재산 분할 과정은 김진우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증인으로 제출한 장부는 김진우의 재산 은닉 사실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처분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봉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단호했죠.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원고 이서연과 피고 김진우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있으며 피고 김진우는 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향후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서 강제 징수한다. 셋째, 피고 김진우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점을 인정하여 부부 공동재산인 혼인 후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되며 피고 김진우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제3자 이수진에게 은닉했다가 환수된 5억 원의 현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액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된다. 넷째, 피고 김진우가 야기한 교통사고 배상금 7억 3천만 원은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로 피고 김진우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원고 이서연과는 무관하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김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불공평해. 그 집은 내가 산 거고 그 돈도 내 돈이야. 이서연,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박 여사는 방청석에서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했고 죽은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김진우를 보며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을 느꼈습니다. 통쾌함. 이것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죠. 법원 문을 나섰을 때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최종적으로 여러 죄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수감된 지 3개월 후 저는 교도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이유는 아이의 면접 교섭권과 주소 이전 문제로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와 아이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친권자 신분을 이용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면회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저는 눈앞의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폼잡고 명품 아니면 입지 않던 김진우는 이제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삭발했고 두피에는 피부병 자국이 얼룩덜룩했죠.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눈두덩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썩어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김진우의 손이 떨리며 유리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서연아, 여보.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은 것처럼 거칠고 듣기 싫었습니다. 왔구나. 역시 당신 마음속엔 내가 있었어.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명해요. 서명해야 아이 주소 이전해서 나중에 학교 가는데 문제 없어요. 서명 안 해. 김진우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수화기를 꽉 쥐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여기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엄마 말만 듣는 것도 바람 피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도 애 아빠잖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그는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싸울 때마다 그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면 저는 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그 수법이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서연아, 나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여기서 모범수로 지내서 감형받으면 7, 8년이면 나갈 수 있어. 그때도 난 아직 젊고 돈도 벌 수 있어.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재결합해서 아이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죠. 완전한 가정? 저는 냉소했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잊었어요? 당신은 아내한테 독약을 먹이려다 자기가 그걸 마시고 들어왔어요. 당신은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다 들어왔다고요. 그런 사람이 감히 가정을 입에 올려요? 그건 다 실수였어. 우리 엄마가. 엄마 탓하지 마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건 언제나 당신 자신뿐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내게 비는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야. 두려워서지. 감옥 안에서 돈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고 당신 어머니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이를 빌미로 날 붙잡아서 영치금이나 보내게 하고 출소하면 당신 뒷바라지나 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속마음을 들킨 김진우의 얼굴이 순간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유리를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진짜 사람 무시하지 마. 내가 애 아빠라고. 네가 감히 주소를 옮겨? 내가 나가서 제일 먼저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웃으며 유리에 다가갔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날 죽인다고? 당신이 살아서 나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뜻이야? 김진우가 멈칫했습니다. 요즘 허리 자주 아프지 않아요? 속도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소변 양도 점점 줄어들고 저는 전문가의 말투로 증상을 나열했습니다. 김진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약사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들 낳게 하겠다고 지난 몇 년간 당신한테 정체모를 보약을 얼마나 먹였는지 기억 안 나요? 거기에다 그때 과량의 알칼로이드 중독까지 겹쳤으니 당신 신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교도소 같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관리도 비싼 약도 없이 당신 신장이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요독증 들어봤어요? 아, 안 돼. 말도 안 돼. 김진우는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명해요. 저는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서명하면 아이를 봐서라도 가끔 진통제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요. 안 하면 그냥 여기서 썩어요. 김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김진우의 짐승 같은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잡초보다 쓸모없고 악인의 참회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김진우의 병세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수감된 지 반년 만에 저는 교도소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우가 만성 신부전, 즉 요독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 한 그릇의 보약은 그의 신장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알칼로이드의 급성 독성은 해독되었지만 수년간 정체모를 한약을 복용한 결과로 인한 약물성 신장 손상에 수감 후의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더해져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듣기로 그는 교도소에서 아주 비참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해 노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감형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치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가장 서열이 낮았습니다. 아파도 가장 기본적인 약만 먹고 가장 기본적인 투석 치료만 받을 수 있었죠. 매번 투석을 받을 때마다 그는 지옥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남은 긴 형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박 여사의 결말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가고 집은 압류당하고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연이은 충격에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늙은 여인은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시골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제 직장에도 친정집에도 찾아와 소란을 피웠지만 번번이 보안 요원과 경찰에게 쫓겨났죠. 나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 매일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차장님이야. 우리 아들 승진한대. 내 손주, 내 대를 이을 손주.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다리 및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여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에 담긴 흙탕물에 무언가를 넣고 휘젓고 있었습니다. 탕 마셔야지. 탕 마시면 금방 낫는다. 그녀는 그 흙탕물에 쓰레기통에서 주운 마른 나뭇잎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보약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동상으로 얼룩졌으며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차창 너머로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집안에서 저를 하대하고 독이 든 탕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저를 무시했던 그 악독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길거리에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하니까요. 그녀가 그 탕을 제게 내밀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것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를 내버려 둡니다. 한 달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어느 추운 밤에 얼어 죽었다는 것이었죠. 죽기 직전까지 그녀의 손에는 김진우의 어릴 적 사진이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제게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 모자는 자신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절벽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인과의 순리였습니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가정사가 있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자 제 삶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김진우의 비아냥도 박 여사의 간섭도 없는 삶.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육아에 쏟았습니다. 과거 그 여론 위기 속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 그리고 김진우의 횡령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는 병원에서 파격적으로 약제과 부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크게 올랐죠. 저는 그 돈으로 딸을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주말 오후 눈물이 날 만큼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딸을 데리고 공원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엄마, 나비. 딸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아장아장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맑았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내가 그 탕을 마시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내가 소위 완전한 가정을 위해 참고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썩어 문드러진 과거를 잘라내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이서연 씨. 저는 김진우와 같은 방을 썼던 사람입니다. 막 출소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곧 죽을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당신과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다음 생에 소나말로 태어나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며 저는 교도소에서 쇠약해져 절망에 빠져있을 김진우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냐고요? 아니요. 저는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생이라.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김진우 씨, 내 다음 생까지 더럽히지 말아요. 이번 생에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재앙이었으니까. 다행히 난 이제 다 극복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에 묻은 풀을 털어내고 저 멀리 있는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가 천천히 뛰어. 엄마가 갈게. 딸아이가 고개를 돌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꺾었는지 모를 작은 들꽃이 들려 있었죠. 엄마, 꽃. 엄마, 꽃. 저는 그 노란 들꽃을 받아 머리에 꽂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이서연, 마치 이 들꽃처럼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계절 속에서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어제에 묻혔고 내일은 새롭고 밝고 온전히 저만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그 거대한 스크린을 봅니다. 한때 김진우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그 스크린을 볼 때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곤 합니다. 그리움이 아닌 안도감과 다행스러움이죠. 동료들은 이제 저를 이 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말투에는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한밤중에 닭곰탕 한 그릇 앞에서 벌벌 떨던 산모와 지금의 이 당당한 여인이 사실은 같은 영혼이라는 것을요. 차이점은 단 하나. 전자는 인내를 통해 평화를 얻으려 했고 후자는 칼을 들어 멋진 상처를 도려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다 김진우가 썼던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한때 그가 제 재산을 노리던 도구였고 나중에는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희미해진 붉은 지장을 보며 저는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심연에서 기어나와 무지와 탐욕에 삼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김진우를 막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마도요. 아마 그는 여전히 번듯한 공기업 간부로,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참고 사는 아내로 그 위선적인 집에서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딸아이는 잔디밭에서 나비를 쫓고 저는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십니다. 탕에 독이 들었을까 걱정할 필요도, 옆에 누운 사람이 내 돈을 노릴까 의심할 필요도,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갈 운명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퇴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김진우는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의 자신감은 남편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안의 전문성, 내 머릿속의 논리, 그리고 언제든 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비바람은 그쳤고 길은 아직 깁니다. 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날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